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습니다. 2023년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도로 위는 아수라장이었고 저는 침수된 도로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차 한 대가 빗물에 떠밀려 옆 배수구에 빠져버렸습니다. 운전석 안에 갇힌 남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다들 촬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맨몸으로 빗물 속에 뛰어들어 창문을 깨고 그 남자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건네준 우산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2년 뒤 법정. 2025년. 저는 회사의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개월을 끌다 최종 선고가 있던 날, 판사가 입장했고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비 오는 날 제가 구해줬던 그 남자. 조용히 저를 한번 쳐다보고 판결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성실성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 나오는 길 판사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제 생명을 구하신 분이 당신이라는 건 선고 전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울컥하며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비가 만든 인연은 2년이 지나 이번에는 저를 살렸습니다. 선행을 망설이지 마세요. 남을 위한 선행은 결국에 자신을 위한 선행이 될 테니까요.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우리 회사 로비는 전쟁터였다. 우산에서 뚝뚝 떨어진 물, 축축한 신발, 지나가는 사람마다 미끄러져 넘어지기 일쑤. 야야, 조심해! 관리실 직원에게 항의 전화는 빗발칩니다. 또 누구 넘어졌대! 관리실에 전화 좀 해봐! 오늘은 미아 아주머니가 갑자기 안 나오셔서 임시 인력 썼는데 로비 미끄럼 방지 처리가 안 됐나 보네요. 그 다음날 아침, 비는 여전히 내리고 모두가 긴장하며 로비에 들어선다. 그런데 오늘은 바닥이 전혀 미끄럽지 않네.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대걸레질하며 웃으신다. 다음날 모두가 무사히 출근했고 바닥은 마치 고운 카페처럼 단단하고 마른 느낌이었다. 아주머니, 오늘 바닥 진짜 최고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넘어지던 휠체어 여성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은 새벽부터 와서 휠체어도 미끄러지지 않게 모서리마다 수건도 깔았어요. 우리는 그날 알게 됐다.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세상은 이렇게 조용히 따뜻해집니다. 늘 청소하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게 회사 다닐 수 있는 것은 덕분입니다. 건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옥탑방에서 들려온 소리. 경찰이 문을 부쉈다. 2024년은 유난히 더웠다. 찜통 더위 생각도 하기 싫은 날씨에 옥탑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문을 부쉈고 우리는 울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너무나 더웠다. 7월 중순 연일 36도. 우리 건물 옥탑에 사는 할머니 요즘 아예 안 내려오셨다. 우린 그냥 더워서 그러신 줄 알았지. 그렇게 무관심 속에 그러던 어느 날 옥탑방에서 이상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 누가 벽을 치는 소리 같았어. 며칠째 반복되자 경비 아저씨가 결국 경찰을 불렀어. 그리고 경찰이 등장. 경찰은 옥탑방에 올라가서 경찰이 문을 부쉈고 그 안엔 숨막힐 듯 더운 방에서 기절해 있던 할머니가 있었어. 할머니는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이 버티고 있었던 거야.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그날 이후 우리 주민들은 할머니 방에 선풍기랑 냉장고 다 모아서 넣어드렸어.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못 본 척 했을 뿐이죠. 에어컨도 없이 혼자 버티던 할머니. 이웃이 눈물 흘린 모습을 지나치지 말자고. 여름 잘 보내. 심장이 시기 아니면 한 달을 버티기 어렵다던 12살 소년. 기증자는커녕 수술비도 부족한 상태였죠. 아이 엄마는 매일 병원에서 헌혈 홍보지를 돌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은 외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엄마가 들고 있는 심장이식 도와주세요라는 피켓을 한 청년이 보고 조용히 5,000원을 건넸고 그 모습을 본 옆자리 아주머니가 봉투를 꺼냈고 그 다음은 어떤 고등학생, 그 다음은 다른 사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잠깐 사이 작은 봉투는 두 손으로 감싸질 만큼 불어났죠. 그 지하철 한 칸에서만 모인 금액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사연이 퍼졌고 불과 일주일 만에 기적처럼 기증자가 나타났죠. 이제 그 아이는 웃고 건강해졌습니다. 고마운 사람들 만나면 꼭 안아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작은 선의들이 한 생명을 살린 거예요.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겐 생명이 됩니다. 가연이는 회사에서 성실한 10년차 직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까지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요 근래 퇴근 후에 급하게 나가는 것을 사장님은 이상하게 느낍니다. 가연이가 퇴근 후에도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연이가 일하는 카페에 사장님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커피 내리는 모습, 가연이가 살짝 지친 표정이 보이는 그 순간 사장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뭐야? 가현아, 퇴근 후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월세가 밀려서요. 엄마, 병원비도 있고. 그 얘기를 우연히 들은 사장님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원래 소쿨하고 직원을 아끼는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어디로 전화를 한 후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일단 커피 한 잔 주고 밖으로 나와. 가연이는 놀라면서 사장님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사장님, 저 알바 아직 안 끝났는데요. 사장님은 시크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오늘부터 여기 가게는 내 거야. 너 이제 퇴근해. 네,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알바 말고 오늘부터 여기 관리해. 내가 매출 나눠줄게. 아, 그리고 이 커피 값은 가연 씨 어머니 병원비로 퉁치자. 계좌로 돈 보냈어. 사장님. 평소에 행실이 바른 가연이를 알아본 사장님은 지나칠 수가 없었다. 가연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후 6개월 후 저녁에 카페 매출을 크게 올려 카페가 유명해지고 가연이는 카페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되었다. 가연이가 입사해서 사장님 비서에 들은 말이 기억났다. 우리 사장님은 월급보다 사람을 챙깁니다. 이 말을 떠올리며 방긋 웃는다. 가연이는 오늘도 즐겁게 회사로 출근한다. 휴가 중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호텔 금고에 남긴 쪽지. 아빠는 어디로 가셨을까? 올해 여름 휴가 가족끼리 처음으로 동해바다로 갔어요. 호텔 체크인, 풀장, 뷔페 모두가 즐거웠죠. 근데 셋째 날 아침 아빠가 안 보였어요. 침대도 그대로, 핸드폰도 그대로. 우린 호텔 로비, 경찰 다 돌았어요. 실종 신고까지 준비하던 그때 호텔 직원이 우리 방에 금고가 열린 걸 봤대요. 그 안에 있던 건 현금 다발 한 묶음. 아빠는 계속 뒤에서 숨은 알바를 하면서 이 여행을 준비해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망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날 저녁 우린 식당에서 우연히 뒷모습만 보이고 사라지는 아빠를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게 아빠 방식이니까요. 가끔 어떤 사랑은 존재감 대신 빈자리를 택합니다. 가족 여행도 편히 갈 수 없는 우리 아빠.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비 오는 날 초인종을 누른 택배기사가 아이 한마디에 얼어붙었다. 택배기사 이야기 시작합니다. 7월 장마 하루 종일 비가 퍼붓던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어진 배송 그날도 그는 집에 못 갔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피곤해하는 택배기사, 마지막 배송지로 향하는 중입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단독주택. 초인종을 누르자 초등학생 아이가 다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안 일어나요. 숨을 안 쉬어요. 택배기사가 놀라 119에 바로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도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엄마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도착한 구급차에 아이의 엄마는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TV에서 보도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한 주택에서 사망 위기에서 구조된 여성은 국가정보원 수사관입니다. 알고 보니 국가 기밀 유출 수사를 하던 중 독극물에 노출된 겁니다. 그날 우연히 택배 배송 기사가 아니었으면 국가정보원을 잃을 뻔했습니다. 박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기사 내용이 방송에 나가 사람들이 찾았지만 결국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인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날 그는 단지 한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그 지금도 어딘가에서 배송 중입니다. 택배기사님, 요즘 같은 장마철에 배송하시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시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우리 회사 로비는 전쟁터였다. 우산에서 뚝뚝 떨어진 물, 축축한 신발, 지나가는 사람마다 쾅 미끄러져 넘어지기 일쑤. 야야, 조심해! 관리실 직원에게 항의 전화는 빗발칩니다. 또 누구 넘어졌대! 관리실에 전화 좀 해봐! 오늘은 미아 아주머니가 갑자기 안 나오셔서 임시 인력 썼는데 로비 미끄럼 방지 처리가 안 됐나 보네요. 그 다음날 아침,
비는 여전히 내리고 모두가 긴장하며 로비에 들어선다. 그런데 오늘은 바닥이 전혀 미끄럽지 않네.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대걸레질하며 웃으신다. 다음날 모두가 무사히 출근했고 바닥은 마치 고운 카페처럼 단단하고 마른 느낌이었다. 아주머니, 오늘 바닥 진짜 최고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넘어지던 휠체어 여성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은 새벽부터 와서 휠체어도 미끄러지지 않게 모서리마다 수건도 깔았어요. 우리는 그날 알게 됐다.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세상은 이렇게 조용히 따뜻해집니다. 늘 청소하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게 회사 다닐 수 있는 것은 덕분입니다. 건강하세요. 고급 외제차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내린다. 주변을 둘러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여긴 여전하군. 허름한 노점 떡볶이를 파는 할머니. 연신 땀을 닦으며 손님을 맞는다. 손님 어서 와요. 맛있는 떡볶이 있어요. 전부 얼마요? 예? 전부 다요? 얼마 안 하는데.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며 전부 사겠소. 그리고 주변 노점을 가리키며 저기도 전부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본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장사는 오늘 이걸로 끝이오. 화면 전환 마이너스. 남자가 돈을 뿌리듯 건네고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한다. 주변 상인들 또한 당황한 표정. 딱하게 장사하지 말고 이제 그만 쉬시오. 남자는 차에 올라타 떠나고 아줌마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며칠 후 아줌마의 노점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련된 푸드트럭이 들어선다. 이건 또 뭐래요? 푸드트럭에서 남자가 내린다. 묘한 미소를 짓는다. 시설을 최고급으로 바꿨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그냥 빚 갚는 거요. 과거 회상 장면 마이너스. 어린 시절 남자는 아줌마의 떡볶이를 먹으며 위로받는다. 아줌마는 따뜻한 미소로 아이를 격려한다. 그때 그 떡볶이 덕분에 살았어. 남자는 아줌마에게 푸드트럭 열쇠를 건넨다. 장사 다시 시작하시오. 이번엔 제대로. 그리고 감사했어.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푸드트럭을 바라본다. 어쩌면 세상은 아직 따뜻한지도 모릅니다. 2021년 여름 코로나가 극심하던 시기 아들이랑 저는 여름방학 동안 코로나 방역 봉사활동을 갔어요. 마스크와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작은 임대 아파트 문 앞에 도시락을 두고 배를 누름에도 문도 못 여는 어린아이. 당시 문 밖까지 겨우 나오는 남자아이 하나가 인상 깊었어요. 옷도 얇고 집안은 형편없어 보였지만 인사는 꼭 했죠. 봉사활동이 끝나고 아이 생각은 잊혀졌어요. 우린 그냥 한번 스친 인연이라고 생각했죠. 2, 3년 뒤 2024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심장이 멈춘 채 병원에 실려갔고 그 근처에서 목격자가 CPR을 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구조가 빨랐습니다. 바로 현장에 있던 고등학생 덕분이에요. 병실 앞 머쓱하게 서 있는 소년이 있었어요. 어딘가 낯이 익었죠. 혹시 3년 전 도시락 주셨던 그 아주머니? 너무나 놀랐어요. 이 학생은 그날 문 앞에 있던 그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자라 우리 아이를 살린 거예요. 작은 친절이 돌아오는데 꽃 같은 크기로 돌아오지 않더군요. 때론 생명을 안고 돌아옵니다. 작은 선행 하나도 아끼지 말고 살자고요. 그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택배는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늦었다고 택배 기사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장이 직접 들었습니다. 사장은 화가 단단히 난 듯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고객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제가 사장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택배가 지금 오는데 진짜 교육도 안 시켜? 회사 망하고 싶어? 사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에게 욕설한 거 사과하십시오. 고객은 당황해하면서 말했습니다. 뭐? 당신 미쳤어? 왜 내가 사과해야 하는데 사과 못해? 마음대로 해. 사장은 화가 단단히 났지만 낮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은 물건을 나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수고를 전달하는 겁니다. 고객이면 다입니까? 사람부터 되세요. 다음 날 회사 내부 회의실에서 사장은 말합니다. 그 고객 지역 배달 전면 중지하세요. 그 고객 블랙리스트 등록하시고 마음 다친 직원은 특별 포상으로 휴가를 주겠습니다. 한 달 뒤 회사에 걸려온 전화. 왜 우리 동네에 배달이 안 되는 겁니까?
너무 불편해 힘들어요. 사장님께서 얼마 전 택배기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고객님이 있어서 그 지역 배달 금지 시키셨습니다. 제가 이 동네 대표인데 그 사람 찾아서 사과시키겠습니다. 일주일 후 진상 부린 고객에게 전화가 다시 왔다. 아, 여보세요. 동네에서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 때문에 동네 택배 안 온다고.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제발 다시 택배 배송해 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갑질한 고객은 사과를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소문이 나서 더 이상 택배기사에게 함부로 하는 고객은 없다고 한다. 장마철마다 올라오던 아랫집 새댁 어느 날 사라졌다. 장마철마다 아랫집 새댁이 올라왔습니다. 비 오던 어느 날 그냥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파트 302호, 그 아래 202호에는 새댁이 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죠. 항상 인사도 밝게 하고. 근데 이상한 건 장마철만 되면 꼭 위층인 우리 집에 올라왔어요. 아기 키우시죠? 물 새지 않게 조심하세요. 세탁기 진동. 밤엔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해요. 그땐 솔직히 예민하네 싶었어요. 근데 웃으면서 말하니까 미안해서 조용히 조절하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새댁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그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문 앞엔 택배가 쌓이고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관리실 직원이 그러더군요. 202호? 이사 갔대요. 병원에 오래 계셨다던데. 그제야 이해됐어요. 그녀는 우리 집이 사람 사는 소리 나는 게 좋았던 거였어요. 비 오는 날 혼자 있는 집에선 위층 아이 울음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웠던 거겠죠. 그녀는 매번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를 느끼고 싶었던 거였다. 장마가 오면 지금도 문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뒤 그 새댁의 이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어두컴컴한 밤 편의점 알바를 하는 40대 가장 김철수 씨,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철수 씨는 억지로 웃으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야간 알바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온갖 진상 손님에 잠은 쏟아지고 몸은 천근만근. 그래도 철수 씨는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생각하면서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중학생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쭈뼛쭈뼛 삼각김밥 코너를 서성이더니 갑자기 삼각김밥 하나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철수 씨는 깜짝 놀라 쫓아갔습니다. 야, 이 녀석. 너 거기 안 서. 중학생을 붙잡고 보니 녀석의 얼굴은 흙먼지로 잔뜩 얼룩져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는지 삼각김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너 왜 훔쳐갔어? 돈이 없으면 말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중학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녀석의 딱한 사정을 듣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에 자신도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철수 씨는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 컵라면과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학생은 컵라면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다. 앞으로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아저씨가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그 후로 중학생은 종종 편의점에 들르곤 했습니다. 철수 씨는 녀석에게 라면도 끓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녀석을 따뜻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여느 때처럼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의점 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내와 딸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여보, 철수 씨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철수 씨가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야간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철수 씨는 아내와 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내와 딸도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 씨는 더욱 힘을 내서 일했습니다. 아내와 딸의 응원 덕분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에게도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철수 씨는 야간 알바를 통해 돈도 벌고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철수 씨는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인지도 모릅니다. 국회의원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은 이유. 국회의원이 복지관 문을 열고
밝은 얼굴로 등장합니다. 김정순 어르신 저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폭우 오는 날 쓰레기통 뒤에 떨고 있던 아이 그게 저였어요. 그날 밥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타자도 안 나왔는데 뉴스에서 뵀습니다. 할머니는 국회의원이 20년간 찾아다닌 은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야, 그게 니였어. 이렇게 잘 자라주었다니 너무나 고맙구나. 두 사람은 두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